네, 안녕하세요. 상기대학교에 있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문을 제대로 완성을 못했고 차라리 이렇게 PPT만 가지고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많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조촐하게 또 시간도 25분으로 줄었으니까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 제가 사실 10년 전까지 이쪽 한의학 관련된 한의 철학 이쪽 논문들을 좀 쓰다가 10년 전에 사실 제가 멈췄어요. 이 부분에 관한 공부를 다른 쪽 연구소로 가다 보니까 공부를 멈췄는데 봄에 이제 섭외 받으면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쓰면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쓰다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오히려 더 절감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이거였습니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 의서로부터 19세기 말에 동일수의 보온이라고 하는 이 소개, 저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의학에 대한 관심이나 물질에 대한 관심이나 저한테는 동아시아에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 10년 전에 착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분류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개인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10년 동안에 또 동의보감이라든가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또 많이 축적이 됐고 학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확신을 갖게 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제가 잘못 봤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핵심으로 표현하면 요 얘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자와 의자와 학자를 붙여가지고 유의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지만 유의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에는 저는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달리 말하면 육화된 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더 친근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육아의학 이런 방식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한편으로는 철학이고 한편으로는 과학인데 오늘날의 인식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를 표현하는 개념이 이제 체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흔적들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개념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개념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미발전된 개념인데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체질을 구분하는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통계학적이고 어떤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단편적인 전략인데 유가적인 어떤 개념의 틀 때문에 사상이라고 하는 혹은 네 가지라고 하는 이런 분류 체계를 얻었구나.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체질이라고 하는 게 뭐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이라고 하는 네 가지 체질이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모든 인간은 다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로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이제 보여주는 의미를 사상사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이른바 유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 학문들을 평가하면서 이른바 시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그 분야들을 지적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걸 실학이라고 하는 혹은 실학운동 혹은 실학학파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탈주자 혹은 반주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교화가 더 확대되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면까지 그리고 몸을 분석하는 틀까지도 유교화가 진행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신체까지도 유교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학문이 성립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하게 된 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전부 다 서구의 용어를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이 물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사실은 별도의 각각의 다른 용어들이었고 인신, 지금 가끔씩 쓰지만 잘 쓰지도 않고 신형, 신체 이런 의미들이 전통 문헌에서는 전부 다 맥락이 다르고 텍스트도 다르고 이런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따져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다만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인간도 만물의 하나인데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물을 다루는 학문이자 기술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동의보감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기술적 용어들이 유가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식의 용어들이 쓰여왔었는데 이게 동의보감에서 동의수세보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학의 개념들이 대거 의학용어로 삽입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때문에 실제로 사상의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나 한의사 분들은 사상의학은 의학이자 혹은 철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실제 임상치료에 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과학이면서 동시에 철학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는 그걸 대단히 부정적으로 봤다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나름대로 써보게 됐습니다.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의 대두와 더불어서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의 이상한 오묘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없을까라고 이제 도입한 게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유교화라고 하는 과정 전체가 조선사를 압도하는 하나의 분위기였는데 왜 실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자꾸 근대 혹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까? 이건 어떻게 본다면 20세기 역사 때문에 과거에 투사된 방식의 관점이 아닌가? 그럼 다르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다가 이제 지난번 봄에 이제 학술회의에 갔다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요런 개념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 몇 개월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경제학에서 이제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이른바 유동성을 만들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이 되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실제 지식 어떤 생태계의 상황은 성리학이 퇴조했다거나 성리학에 관한 관점이나 신념이 퇴보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한 지식들이
폭증하는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분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관심이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이게 성리학에 관심이 없어졌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거 이런 거 추구하는 쪽으로 건너간 거야 라고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리학은 조선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내내 심화와 확대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조선 후기에 지적으로 폭증하다 보니까 그 지분이나 양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고, 이 현상 때문에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제학과 갈등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립한다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방식의 형태로 현대인들이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착시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런 방식의 설명이 얼마나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적어도 동의보감에서 수세보험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유학은 훨씬 더 확고하게 강화되고 심화됐지 퇴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라면은, 두 번째 얘기는 결국 이제 유학이 의학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매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이기심성지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성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이걸 하면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개념을 보통 영어로 번역할 때 네이처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아니면 특화시켜서 휴먼 네이처라고 그냥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네이처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까? 왜냐, 이 네이처라고 하는 방식으로 번역될 때 본성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학자들의 논의를 보면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내내 움직이는, 도대체 이 본성의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거는 생물학적인 차원의 본성이라고 말하면은 그럴듯해 보여. 근데 이거를 보다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체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네 가지 유형으로 있다가 아니라 각각의 객체들의 몸은 다 다르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종적 테두리 안에서 다르다. 이 의미를 함장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혹시 있지 않을까? 찾다 보니까 그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 찾아졌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회남자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 용어들 몇 가지는 제가 이제 페이퍼에 넣어놨는데, 이 개념의 의미가 현대적인 용어로는 이제 매트 리들리라고 하는 그 서양 과학 저술가죠. 이 사람이 쓴 본성과 양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책의 제목 자체가 네이처 비아 너처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형성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이 의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게 됐어요. 예를 들면 송대의 수양론적 관점에서 이제 기질지성과 천지지성에 관한 단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에는 천지지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기질지성 혹은 본연지성 이런 용어들은 똑같이 성자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일 거다라고 생각을 과거에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천지지성의 성자하고 기질지성의 성자는 다르구나. 같은 성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지지성, 본연지성은 이른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혼탁해져서 각각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청탁수학 같은 걸 통해서
맑고 고요한 기운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고, 맑고 고요한 기운을 받은 사람은 현인이 되고, 혹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착하고 무거운 길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천한 사람이 되고. 이때 말하는 이런 용어들은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차원이 다른 용어들이겠구나. 그럼 남는 거는 오히려 기질지성일 텐데, 이 용어의 의미가 사실은 바로 이 형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명될 수 있는 성개념이구나 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한나라 초기에 성립된 문헌들 가운데 다수가 이런 방식의 어휘들이 만나서 단어들이 조합이 되는데,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게 경과 권이죠. 이게 보편적 원칙이라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 맞추어서 행하는 경도와 권도. 또 마찬가지로 이 장자와 같은 데서 도술, 방술 해가지고 보편적인 어떤 것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단어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단어. 그런데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론자에서 5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용어들은 미완의 개념인 것 같아요. 미완의 개념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체 혹은 구현된 것, 드러난 것, 혹은 감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 이런 식의 의미들을 주로 담지하고 있는 개념인데, 따라서 구체적이고 특수하고 드러나 있고 보이고 경험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되어 있고 타고나는 것이고 아직 구현되지 아니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방식의 의미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러면 사실은 이 용어를 통해서 동물들의 행태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혹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이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더라. 결국 이 얘기는 똑같이 인간의 신체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각각의 개인사, 이 각각의 개인사에 의해서 다르게 구현되는 모습. 따라서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 매트 리들리가 인간이 유전자를 타고나지만 그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차원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양육을 통한 본성, 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요 의미와 이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이 연동되어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본성의 개념이 이기심성지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논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의사들이라든가 사물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던 성개념은 오히려 이른바 본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요 의미로서 사람들이 파악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게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의학을 체계적으로 수업했다라기보다는 조선조 내외 유학을 공부했던 그 언어 체계들을 가지고 동의보감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체질의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주로 변증이라고 해서 증상과 치료라고 하는 것을 매칭시키는 방식의 의학 체계가 중국 한의학의 기본적인 방식이었는데, 사상의학에 들어와가지고는 인간의 인체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단 말이죠. 근데 이 분류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한의원에 가면은 아주 전형적인 소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와이프는 처음에 한의원에 데리고 왔을 때는 처음에는 소양인이라고 봤다가 아니네, 태음인이 맞네 하면서
따라서 약 처방하는 방식을 바꾸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원을 그렸을 때 이쪽은 태양인, 이쪽은 태음인, 저쪽은 소음인, 이쪽은 소양인이라고 하는 네 개의 축을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인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태양인 쪽에 다 몰려있거나 태음인 쪽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서 어느 지점에 각각의 신체가 위치한다라고 하는 방식의 의미를 갖는다. 네 가지 체질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4체질이 아니라 8체질이 될 수도 있고 16체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방식의 생각을 했을까? 이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간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음양 오행을 가지고 따지는 거는 병증을 따질 때 이미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리효과 같은 것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음양 오행에 의해서 경험적이고 임상적인 방식으로 누적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약물을 인간의 신체에 투여했더니 동일한 증상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하나의 약물이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를 네 가지로 나눠놓고 보면 이 약물이 쓰이는 방식은 네 가지로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요거랑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계에서 약성 실험을 할 때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여했더니 90%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10%는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 그리고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다른 방식의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할 때 부작용이라고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못한 효과, 알 수 없는 효과가 인체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텐데, 이거를 네 가지 변수로 나눠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작용 개념이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한의원에서는 어떤 약을 썼는데 안 맞으면 부작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체질이 다르다고 표현하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약물과 인체에 대응한 상응 관계가 1대1로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게 복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결국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의 체질은 다르다. 다르지만 네 가지 커다란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안. 결국은 이 얘기는 모든 신체가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논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가 아니라 인간은 똑같이 인간의 신체를 갖고 구조적으로 동형이고 상당히 유사한 본성들을 지니지만 성장하고 살아가는 과정 내내 인간의 신체는 각각의 다른 개인사를 갖는다. 이 부분을 그 안에 포함한 것인데 모든 인체가 다르다라고 말하면은 곤란하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전혀 무의미한 명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었던 네 가지 변수 정도를 도입을 해서 그 범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처방이라든가 치료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양리 효과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위험과 관련된 성리학의 용어들이 대거 참수됨으로써 이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은 조선시대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사에서는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 초기 고려 말에 수입이 되어서 점점 이해에 심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가 16세기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고 그리고 이게
공고한 이데올로기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거기에 저항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다른 학문을 쪽으로 전향하는 이런 방식의 사태들로 전개가 되었다. 이게 아직까지는 큰 틀에 설명되는 방식이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조선사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식의 폭증이라고 하는 사태 속에서 상대화된 것이지 조선조 내내 오히려 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초기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서 나중에는 인간의 감정 생활까지도 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 관계나 신체 질병까지도 치유하고 치료하는 방식의 일종의 의학적인 철학으로까지 유학은 더 나아갔다. 오히려 스토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그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게 참 제가 설명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얘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는 대다수의 과학 용어들이 서구로부터 수입된 용어들인데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특히 한의학에 쓰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여기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으셨겠고 좀 잘 이해도 안 되는 얘기였겠지만 저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